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를 화끈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자, 이 대선이 끝나고 지금 열흘 넘게 그 신구 권력,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만남도 계속 미뤄지는 가운데 지금 그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문제를 놓고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이게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도대체 이 두 신구 권력 간에 왜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지 국민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워할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두 사람이 부딪힐지 아니면 현안을 놓고 다시 협력 모드로 갈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최승현 논설위원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이 저희는 원래 보통 이 대선 끝나고 보통 일주일 안에 보통 한 3, 4일 안에 대통령과 다음 대통령이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처음에는 덕담도 하고 뭐 분위기는 좋게 시작을 해요. 물론 나중에 싸우는 경우는 있지만 근데 지금은 만나지도 않고 아예 처음부터 지금 대판 싸우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렇죠. 야, 이건 좀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일단 먼저 현안인 이 용산 이전 문제를 보면 이 청와대가 안보 공백이 생긴다. 그래서 예비비 못 해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이 문통 본인은 원래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가겠다고 했던 분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이걸 막았단 말이에요. 왜 반대하는 겁니까, 갑자기? 안보 공백 얘기는 정말 좀 제가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지금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해도 네. 뭐 이 용산으로 옮기겠다는 의지는 명확하고 네. 그건 이미 구체적인 플랜까지 나온 상황이잖아요. 네. 뭐 그때라고 지금 안보 공백이 안 생깁니까? 그리고 네. 문재인 정권이 여태까지 이 안보에 대해서 취했던 태도를 생각해 보면 네. 사실은 이제 안보 공백은 핑계로 보이고 어저께 상황을 보면은 오전에는 박수현 청와대 수석이 네.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에서 그러니까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못한 일을 잘해달라고 그러니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후에 갑자기 기류가 바뀌면서 네. 저녁 때 사실상 예비비 이런 것들을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해 줄 수 없으며 그 이후로 안보 공백을 들었는데 저는 그 사이에 청와대 참모들은 물론이고 민주당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갔다. 그렇죠. 이게 이미 사실은 지금 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 새 정권에 대한 어떤 허니문 기간 이런 것들은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진 지가 오래고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때에 대비해서 이 진영 싸움을 시작부터 지금 강하게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제 인식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나 국민의힘을 향해서 점령군이냐, 이제 레임덕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다. 이런 굉장히 격렬한 말을 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이미 상당히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 부분에 설득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와대 이전 문제를 사실은 시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는 부분이니까 아예 명확하게 전선으로 만들어서 자기 편 지지층을 좀 더 결집시켜보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아무래도 아마 오늘도 여론조사가 나왔던데 이 용산 이전에 대한 찬반을 보면 반대가 거의 60% 가까이까지 올라간 58%까지 올라간 조사가 나왔던데 그러니까 찬성은 30%대에 머물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청와대가 또는 여권이 요거 잡고 흔들면은 지지율 확실히 떨어뜨리고 뭔가 무릎 꿇릴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 여론조사라는 것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지만 자, 이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 대선 과정에서 경험한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현재 여권 입장에서는 사실은 제가 이름을 언급하긴 그렇지만 이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대표이거나 그쪽에 간부인 여론조사 업체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뭔가 이제 윤석열 정부에 압박을 주는 방법도 현 정권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대통령실이 이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일단 혼란스럽게 느낄 수 있거든요.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사안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론조사 기관들 중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도 그러니까 여론조사 회사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도 있다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 여론조사 결과들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선에서도 한 0.76%포인트 차이로 지금 패배를 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여론몰이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판단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근데 지금 안보 공백을 얘기했는데 사실 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안보 공백 얘기할 처지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북한이 미사일 쏴도 도발이란 말도 못하고 규탄도 못하고 그렇죠. 유엔의 규탄 결의안에도 그 참여를 안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한미 훈련은 거의 유명무실화 시켜놓고 이런 분이 그리고 북한한테 김정은하고 만나는 생각밖에 없던 것처럼 보였던 분이 갑자기 안보 공백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동안은 뭐 하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윤석열한테 안보 공백을 얘기하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성설이죠. 네. 아니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도 안 열던 NSC를 그러니까요. 갑자기 왜? 갑자기 열었어요. 근데 방사포 그냥 아주 소구경 방사포를 몇 발 쐈다고 갑자기 NSC를 연 게 그것 때문에 연 게 아니라 이거 그렇죠. 청와대 이전을 논의하려고 열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라는 사실은 어쨌든 뭐 아무리 북한하고의 어떤 대화가 중요하다고 해도 국방력으로 나라는 지켜야 되는데 네. 대화로 나라를 지킬 수 있다.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그렇게 대화를 얘기를 했어요. 지킨대요. 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안보 태세라는 게 상당히 심각하게 무너졌다라고 네. 지금 우려들을 많이 하는 그렇죠. 것은 문재인 네. 정권 5년 기간 동안 북한에 대해서 지나치게 유화적으로 나오고 네. 오로지 대화만이 살 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많은 어떤 국방에 대한 이 준비, 그러니까 태세, 뭐 이런 것들이 약화됐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청와대를 옮기는 뭐 한 2달이면 옮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와대 그러니까 그 집무실 옮기면 나라 안보가 구멍나고 아마 북한한테 침략당해서 절단 나나 봐요. 저는 지난 5년 내내는 괜찮았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당선인이 훨씬 신속하게 NSC 열고 네. 저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 불러서 네. 훨씬 더 신속하게 여러 가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사실 그 옮기는 2달 동안에 말이에요. 네. 그 안보 책임진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맞습니다. 본인이 안보 공부에 어깨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선인은 그때 안보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사만 하는 거지. 맞습니다. 근데 그때 자기가 잘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웃긴데 그리고 하나를 팩 체크해 보면 정말 안보 공백이 있느냐 이것도 체크해 봐야 되는데 자 일단 뭐 국방부 장관하고 대통령하고 합참의장이 비슷한 공간에 있으면 공격당해서 죽는 건가요? 일단 여당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격당해서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 근데 뭐 북한이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요 지금? 일단? 글쎄요. 그리고 그 벙커가 다 있지 않습니까? 지하 있죠. 벙커. 네. 그 뭐 같은 거.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상 일어나기 힘든 상황을 가정해서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일단 이 북한의 도발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현재는 핵실험. 네.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 네. 그러니까 ICBM까지 뭐 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이 최대한 빨리 모여서 네. 벙커에 모여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입장을 정하고 그다음에 이 전방의 경제 태세들을 좀 강화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뭐 지금 청와대 그러니까 셋이 같이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북한이 공격하면 청와대랑 국방부랑 합참을 동시에 공격하지 언제 따로따로 그렇죠. 합참만 하냐. 네. 그리고 모여 있으면 오히려 빨리 모여서 합참에 모여서 작전 대응을 할 수 그럼요.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합참이 뭐 국방부가 이사할 때 그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하냐는데 지금 보니까 합참은 일단은 그냥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 나중에 이전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합참인데 대응의 중심체가 네. 그럼 합참이 안 움직이는데 뭐가 구멍 뚫릴 게 있느냐 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구멍 뚫릴 일은 없는 거예요. 글쎄요. 다만 이제 합참을 신청사를 짓고 뭐 또 좀 이전을 시킨다고 하니까 그건 이제 장기적으로 윤석열 정부 그건 나중에 이제 윤석열 얘기고. 정부에서 판단할 일인 것이고 뭐 다만 이제 이 지금 당장의 일이 아니라 이후의 일이지만 국방부와 합참이 떨어져 있는 상황. 네. 이 상황은 이제 한 라인을 아무리 뭐 개설을 하고 한다고 네. 해도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들은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지만 최소한 네. 문재인 정권이 현재 핑계로 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2달 동안은 있을 일이 없는 문제들입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예비비를 안 준다.
네. 그러면 이전을 못 하는 거죠, 당연히. 뭐 인수위 기간 동안 못 하는 거죠. 못 하는 거고 그러면 통이동에서 이제 지금 직무를 보고 있는데 네. 당선인이 대통령이 돼도 지금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통이동에서 그대로 그 집무실 이전 때까지 2달이든 3달이든 있어야 되는데 야 이거에 정말 그 혹시나 안보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정 공백, 안보 공백 그렇죠. 혹시나. 또 윤석열 당선인이 또 자기 고집이 또 강하기 때문에 네.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 청와대에 필요한 시설도 안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비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기에는 통이동 그 공간이 좀 너무 좁아서 작아요. 예, 너무 그 작아요. 비서실이 또 구성이 되고 하면 네. 그 인력을 온전히 담아내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네. 뭐 사실은 이제 좀 안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안보 관련해서는 또 이제 별도의 또 인력이나 시설들이 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어차피 지금 인수위 기간 동안 용산 이전은 지금 불가능해진 상황처럼 보이니까 통이동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들어가더라도 이 조금 길 건너에 이제 청와대의 시설은 좀 사용을 하시는 게 일부라도.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비서실 규모가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네. 통이동 그다음에 금융연수원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특히나 위기관리센터, 위기대응센터 그게 이제 안보실인데 네. 그 지하 벙커라고 하죠. 네. 그거는 그 시설을 딴 데다 두기가 좀 힘들어요. 네.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이용할 수밖에 없을 거다. 네. 그리고 비서동 일부도 결국 이용할 수밖에 없을 거다. 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했던 청와대 완전 그 개방을 막는 네. 그거는 뭔가 실현되지 않을까. 결국 그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던 청와대 100% 개방은 아마 쉽지 않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뭐 네. 사실상 완전 개방 정도로는 갈 수 있지 네, 않겠습니까? 사실상에 네. 한 8, 90% 개방.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또 하나는 만일에 통이동에 있으면 지금 서초동에서 출퇴근하면 너무 동선이 길 그렇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디 총리 공관, 비서실장 공관 안 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디로 갈까요? 네, 일단은 뭐 그 원래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려고 하면 총리 공간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가깝죠. 예, 뭐 그러니까 한 2km밖에 안 되니까. 뭐 어차피 임시로 쓸 거니까 네. 총리 공간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인수위 내부에서도 지금 워낙 복잡한 상황이라 예, 생각을 못 하고 있는 논의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통이동에 있으면 경호 문제는 없나요? 혹시나? 그게 이제 통이동에 있으면 그러니까 네. 사실은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을 윤석열 당선인이 그 정말 최우선으로 검토를 했음에도 네. 그 결정을 못한 이유가 경호 문제, 또 네. 시민들 불편 문제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사실 당선인 신분하고 대통령 신분은 또 다른 겁니다. 다르죠. 예, 훨씬 더 이제 복잡하고 치밀한 경호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통화, 이게 전화 네. 같은 것들도 이제 이 여러 가지로 이제 그렇죠. 시민들 사이에서 좀 불편을 느낄 정도의 어떤 이 전파 통제 같은 것이 그렇죠. 이루어질 텐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통이동에 있는 기간 동안은 좀 경호실 쪽에서도 상당히 복잡한 플랜을 짜야 하고 그렇죠. 물론 통이동이 네. 청와대 별관 같은 거기 때문에 네. 거기도 보안 시설은 돼 있는데 네. 그래도 청와대 본관이나 비서동관은 좀 그렇죠. 다르죠. 왜냐면 네. 옆에 다 일반 건물들이 따닥따닥 인접해 붙어 있어요. 예, 인접해 예, 있어요. 예. 그 당선인이 이렇게 밥 먹으러 왔다 갔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죠. 그냥 예. 식당들도 식당들이 많고 다 옆에 있고. 그다음에 이 단독주택 뭐 이런 것들도 네. 들어가면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렇죠. 복잡할 거예요. 복잡하죠. 네. 그래서 야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윤 당선인이 본인이 뭐 하겠다고 했으니 할 텐데 근데 지금 마지막으로 이 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극적으로 만나서 다시 이걸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 이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여론이 분분한 상황을 보고 이 현재의 여권, 그러니까 대선에서 패배한 그러나 현재까지는 집권하고 있는 세력이 이걸 일종의 네. 이 지방선거까지의 정치적 플랜을 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 과정이 그 내부에서 복잡하게 돌아갔던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자체를 어떤 이제 정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네. 어떤 이 스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네. 이 본인이 대표하는 이 전체 세력이 있잖아요. 지금 네. 어쨌든 그 세력의 이해관계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갑자기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서 타협을 하게 되면 그게 그냥 과연 가능할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5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했던 이 통치 네. 행위 자체가
자기가 속한 집단의 정치 집단의 이해관계를 극대화시키는 과정이었잖아요. 네. 뭐 그것이 이제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민심의 역풍을 불러왔지만 뭐 근데 이번에도 과거에 했던 문재인 정권 5년간의 정치와 크게 달라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극적으로 두 분이 만나서 또 뭔가 타협을 한다? 지금 저는 인수위 기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 용산으로 이전한다 했을 때 여론이 좀 부정적인 게 있었던 게 처음에 광화문 간다 그러더니 왜 갑자기 용산이냐? 용산은 구중궁궐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혹시 개발 제한이 또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 때문에 상당히 여론이 좀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처럼 여론조사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뭐 뭔가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인다는 인상 이런 거였는데 우리 문 대통령이 제동을 걸어보니까 그럼 용산은 힘들어졌고 당분간은 네. 그럼 문 대통령이 목리를 부린다 이런 느낌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이 조금 여론상 불리했던 게 오히려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 오히려 문이 윤을 도와준다. 이런 분석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정치 스타일이 본인이 꽂힌 거, 네. 본인이 이게 맞다라고 네. 생각하면은 정말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정말 어느 정책보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집권하면 제일 먼저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대통령도 결국 국민이 뽑은 사람이고 국민의 네. 대표잖아요. 국민의 대표가 일하는 공간을 옮기는 정말 수십 년 만에 네. 처음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이 경무대 네. 뭐 그 시절부터 계속 쓰던 대통령의 네. 공간인데 그 과정에 어떤 국민들의 어떤 전반적인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라는 여론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치고 들어가서 네. 공격을 해버리니까 네. 이게 진영 싸움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는 부담을 더 한 측면이 있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그 청와대를 나오는 건 다 좋다고 평가를 했는데 조금 무리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죠. 용산으로 간 거에서는 부정적인데 그거를 제동을 거니까 오히려 그럼 문 대통령이 너무하네. 왜 네. 당선인이 하는 걸 다 막어? 이런 여론도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자, 근데 이게 이제 용산은 그 신구 권력의 충돌의 하나일 뿐이고 네. 지금 보면 만나지도 않고 알박기 인사에 뭐 모든 게 지금 뭔가 다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신구 권력이 이렇게 약간 이 싸움을 하는 모양새는 상당히 이례적인데 이 불화의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 뭔가 정말 그 인사권 갖고 충돌한 것처럼 인사권인가요? 아니면 퇴임 후의 안전보장 문제인가요? 퇴임 후의 안전보장 문제 같은 거를 구체적으로 서로 얘기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그리고 그런 거를 약속하고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분의 그래서 정치 약속을 스타일이. 안 해주니까 뭔가 청와대가 불만이다. 이런 또 소문. 이건 소문이야. 진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식으로 이 대화가 실제로 뭐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것보다는 계속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데 민주당은 여기서 이 진지를 펼쳐놓고 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사실은 이 퇴임 안전보장 관련해서 이제 이 연관되는 게 바로 이제 감사원의 감사위원 2명 인사. 네. 이 부분을 이제 문재인 정권은 자기들 사람을 안 치려고 하는 것이고 네. 지금 이제 감사위원 2명을 이제 새로 교체할 때가 됐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당선인 측은 아니다. 이 정권이 이제 바로 바뀌는데 우리 측, 그러니까 우리가 임명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대통령 몫이 네. 있으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떠나가는 정권의 안전보장 문제와 직결된 인사 문제가 될 것이고 그렇죠. 곳곳에 알을 박아 놓으면 네. 윤석열 정부가 정책도 지지기 힘들 거고 그다음에 자기들을 조사하는 것도 못하게 막을 수 있다. 그럼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특히나 감사원은 뭐 현 정권의 문제도 조사할 수 있지만 전 정권의 문제도 조사할 수 있으니까 전 정권 거 감사원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4대강은 한 4번인가 5번 했고요. 최재형 원장 나오시면서 쌓여 있는 네. 그러나 이제 이 조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뭐 그런 것들만 이제 좀 더 진행을 해도 네. 여러 가지 이제 결과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은행 총재 문제도 있지만 지금 감사원의 감사위원 문제가 제일 심각한 쟁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 신구 정권의 가장 큰 쟁점이었다고 얘기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는 사실은 양측에서 별다른 큰 어떤 논쟁거리는 아니었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 알박기 인사 문제, 네. 그 특히나 거기서 이제 감사원의 감사위원 문제, 네.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 이전 문제까지 이렇게 네. 핫하게 붙어버렸으니 뭐 이제 갈수록 두 사람이 만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만나긴 만나지. 왜냐면 만나긴 만나겠죠. 정권 인수인계를 해야 되니 그러니까. 당연히 만나는데 그나마 좀 웃으면서 만나서 해결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또 다시 만나고 나서 서로 따로 브리핑하면서 딴 얘기할까 봐 그러면 정말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얘기 나올 텐데 사실 문재인 정부는 떠나면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당선인은 처음부터 삐걱거리다가 협치하고 뭔가 야당하고도 말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전 대통령하고도 이러고 싸우다가 취임하게 된다면 이건 윤 당선인한테 더 부담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청와대랑 민주당이 이 협조하지 않는 부분들이 네.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라서 네. 아니 그 이제 뭐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 이전 문제는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알박기 인사 문제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 부분은 끝까지 아마 이 관철시키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뭐 근데 이제 근데 그렇다, 유명한 문구 다녀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도 뭐 해버리면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청와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3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권이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지금 현재 청와대의 태세는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에는 윤석열 당선인 측이 뭐 이 어쩔 수 없이 감정을 다스리고 네. 만나서 덕담만 주고 받더라도 뭐 그런 회동을 통해서 네. 일단 뭐 적당히 예우해주는 그런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 현직이지만 이제 나 입장에서 보면 전직 대통령을 예우해 주는 거는 현직 입장에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럼요. 자기도 나중에 예우 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글쎄요. 문 대통령 뭐 대통령 권한 5월 9일까지라니까 그거 뭐 인정해 주고 예우해 주고 해주면서 받아낼 건 받아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꾸 싸우는 걸 우리 국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만 지금 요즘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를 보면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약간 대선 불복 같은 느낌을 줘요. 저도 정치부 기자 참 오래 했지만 대통령 선거 끝나고 열흘도 안 돼 갖고 당선인을 저렇게 막말로 욕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렇죠. 무슨 암살 얘기까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나 참 황당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 불통에 졸속에 뭐 별별 뭐 이상한 말들하고 욕을 해대는데, 야 이거는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심하죠. 뭐 국민 대참사니 뭐 또 무속 얘기도 또 네, 또 꺼내들고 하고, 네. 이러고 있는데 뭐 근본적으로는 이제 0.76% 포인트 차이의 패배, 이것 때문에 이 대선 결과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현 정권 네. 사람들이 꽤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게다가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이 네.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아마 이런 기조를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지방선거가 바로 6월 1일 날 있기 네.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그 집무실 이전도 잘 못하고 전 정권하고 싸우면서 국정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네. 해서 막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지방선거에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구도를 만들겠다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자 실제로 용산 이전 이게 무산되면서 혹시나 서울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혼란보다는 이제 안정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뭐 용산 이전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좀 성급하게 추진한다라는 여론은 있었지만 네. 지금 결국 이 정쟁을 만들고 있는 주체는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과 청와대라고 네.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연한, 그리고 역대 정권에서 누차 정권 교체기에 계속 수십 네. 년간 지켜져 왔던 네. 일종의 관행적 어떤 이 과정들을 지금 전부 다 무시하고 네. 지금 시작부터 싸움을 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에 대해서 또 한 번 심판해야겠다라는 여론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역풍이 불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정치적 도박을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 협치가 아니라 네. 대결로 가는 이 구도가 자기들한테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역풍으로 가서 지방선거의 패배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죠. 민주당은
정치의 어떤 기본적 성질이라는 것이 일단 투쟁이잖아요. 그렇죠. 그쪽은 투쟁이죠. 싸워야지 운동권. 싸워야 네. 존재의 의미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관성인데 네. 지금 이 사람들은 게다가 너무 초박빙으로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이 싸우면 자기들한테 기회가 한 번 더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게 오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어쨌든 국회 110석밖에 안 되는 그리고 172석의 거야를 상대해야 되는데 뭐라도 국정에서 성과를 내려면 법을 바꿔야 되고 또 야당이 그 찬성해 줘야지 인사도 할 수 있고 하는 건데 협치가 처음부터 안 되면 윤 당선인 입장에서 굉장히 깝깝할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협치 시도는 하겠죠. 근데 이게 협치 뭐 시도는 하겠지만 그 협치를 저쪽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고 아하. 협치라는 것도 힘이 있어야지 하는 겁니다. 네. 결국에는 그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을 하면서 지지율이 올라야 하고 네. 그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과 함께 제시하는 비전이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어떤 내로남불, 불공정, 그다음에 그 아집, 독선 이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떤 명쾌한 어떤 비전을 제시해 줘야 돼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지지율이 올라가야 하고 무엇보다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이 성과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현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해야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국정에 날개를 달고 네. 협치도 시도를 해서 네. 상대 진영 사람들도 끌어올 수 있고 네. 이런 이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네. 저는 6월 1일 전에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야당 지도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아니, 만나고 뭐 네. 이런 의례적인 과정은 당연히 그렇죠. 하겠죠. 근데 어쨌든 총리 인준도 받아야 되고 장관 인사청문도 네. 받아야 되고 정부조직법도 통과해야 되고 일단 기본 그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하려면 그래서 제가 윤석열 당선인이라면 본인이 잘한 요리 딱 해갖고 야당 지도부 초청해서 계란말이 한번 만들어주고 김치찌개 한번 끓여주면서 좀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 사람들한테는 좋은 모습 아니에요, 그게? 부장 뭐 민주당 잘 아시잖아요. 아니 근데 그 초청했는데 안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오는데 그 당연히 계란말이 하고 이러면 이제 국민들한테는 윤석열 네. 당선인의 이미지는 너무 좋아지겠죠. 네. 근데 그런다고 협치 제안을 받아들일 민주당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럼 총리도 정부조직법도 아무것도 안 어차피 주나요? 과거 정권에서도 20일 만에 뭐 이게 네. 후다닥 그 정부조직법 통과되고 네. 뭐 총리 인준되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네. 상당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양쪽의 싸움, 그다음에 전략 이런 거에 부딪히는 앞으로의 3달이다. 2달 한 70일이죠 지방선거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건 이제 5월 9일이니까 네. 그 이후에 지방선거가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뭐 총리나 장관들을 이제 이 지명은 하겠죠. 네. 근데 이제 국회를 통해서 실제로 인준까지 이루어지고 실제로 일을 그 사람들이 일을 하게 돼 있는 과정에는 6월 1일 선거라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힘의 균형이 완전히 힘의 균형이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네. 거란 말이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를 무슨 수를 써서든 완승을 해야 이 힘의 논리에서 이 자기들이 주도권을 갖고 협치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지방선거 이기려면 자 민주당은 협치를 해주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그다음에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 총리가 뭐고 다 안 되는 게 좋을까요? 잘 되는 게 좋을까요? 이게 민주당은 이미 작전을 그런 식으로 짠 거예요. 일단 안 해주는 쪽으로 안 해주고 진영 논리를 강화하고 가서 사소한 꼬투리라도 잡아서 정부 윤석열 출범을 정권을 방해한다. 비판하면서 그다음에 취약한 정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려고 네.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직도 국회 근데 지방 현재까지 지방 권력 네. 그다음에 공기업도 저렇게 공공기관들? 알박기 인사를 하면 네. 행정에 사실은 말단 권력들도 다 지금 이 예. 문재인 정권이 지나가는 정권이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소수파 정권으로 고립시켜가지고 자기들이 여전히 주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도 우리한테 표를 주면 오히려 국민들이 편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쓰려고 하는 건데 네. 뭐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런 저는 이게 억지 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보편적인 상식 그다음에 합리적 이성으로 이걸 갈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진정성을 갖고 이제 이 표를 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결국 책임론을 민주당으로 떠넘기면서 나는 다 진정성을 다 했다. 저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려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하고 겸허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그렇죠. 민주당을 좀 이제 민주당이 아무리 거칠고 어떻게 보면 네. 이
이 경우에 없게 네. 이 정치 공세를 퍼부어도 이걸 좀 허허 웃으면서 네. 좀 품어 안으려고 하는 어차피 그럴 수 민주당하고 있어요? 이분이 좀 성정이 좀 불같은 점 면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참는다. 이제 정치 나라를 이끄셔야 되니까 예, 좀 정치적인 네. 어떤 술수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것들 좀 사용을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어퍼커트보다는 허그를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네. 중요한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어제 윤당선인이 이 기업인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네. 경제 5단체, 뭐 6단체 이렇게 해갖고 만났는데 지금 그 거기서 한라인을 열겠다. 무슨 얘기든 해달라 했는데 자, 이 기업인들 입장에서 오랜만에 내 편 들어주는 이제 통치자가 한 명 생겼다는 느낌이 드는데 자, 어떻게 보세요? 어제 회동에서 그래서 이 친기업 노선은 확실히 가는 건가요? 저는 뭐 그 부분은 윤석열 당선인이 뭐 정치 시작하면서부터 강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밀턴 프리드만 책들을 좀 열심히 다시 읽어봐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러니까 밀턴 프리드만이 뭐 사실은 시장 경제의 어떤 자유시장 경제의 가장 어디 최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죠. 그 밀턴 프리드만 이후의 경제학자들은 경제학과 나오시지 않았나요? 네. 그걸 이제 좀 수정하고 네. 사회주의적 어떤 이제 방법론까지 동원해 가면서 이 그것들을 좀 어떻게 좀 이 보완해가는 과정이었다면 그렇죠. 밀턴 프리드만은 그야말로 이제 시장 경제의 어떤 본질에 충실했던 네. 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그 부분을 워낙 강조를 해왔기 그렇죠. 때문에 기업들이 결국 국가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특히 문재인 정권은 기업보다는 이제 불신했죠 기업을. 노동자라고 할 수도 없고 민노총 같은 이제 노동자 단체, 그러니까 네. 권력을 가진 노동자 단체 쪽에 편향돼 있는 측면이 강했기 그렇죠.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훨씬 일하기 편해지지 않을까. 네. 다만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자기 고집이 좀 세다는 거. 네. 그다음에 고정관념으로 뭐 한번 박히면 네. 그게 좀 이렇게 쉽게 잘 안 바뀌는 스타일이라는 얘기도 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도 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 관심을 갖는 부분 또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이 또 검찰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이런 이제 기업 환경 같은 것들은 또 굉장히 또 싫어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그렇죠. 이게 보면 15년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생각나요. 그때도 사실 한라인 얘기하고 얘기 다 듣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데자뷰가 참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평가는 한라인 실제로 개통된 적이 별로 없고 전화도 잘 안 받고 나중에 받아갖고 되는 일이 없더라. 어제 기업인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혹시나 윤 당선인도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측면도 있어요. 잘할까요? 일단은 한라인은 잘 받으실 것 같고요. 아. 워낙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사람 만나는 걸 피하지 네. 않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도 훨씬 적극적인 걸로 근데 저는 알고 혹시나 있어요. 한라인이 개통돼 저분이 말하기 전에 혼자 다 말하신 건 아니겠죠? 아마 상대방이 한마디, 일단 대통령한테 말하기가 좀 이제 여러 가지 그렇죠. 좀 조심스럽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한마디 하면은 뭐 한 3-4마디 하실 수는 있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네. 기업들이 원하는 게 이제 아마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아마 과도한 지금 불필요한 규제들이 너무 많은데 규제 너무 많죠. 이거 줄여주는 거. 그다음에 친노동 정책. 네. 완전히 민노총 세상이잖아요. 이것들을 좀 해달라 이런 거일 텐데 특히 민노총의 횡포가 지금 뭐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거 뭐 폭력 집단화되고 불법 집단화돼 버리고 있는데 이거 그 윤석열 당선인이 항상 법치를 강조했잖아요. 이거 근데 법치를 잘못하다가 민노총과 정면 부딪혀갖고 정말 옛날 광우병 사태처럼 완전히 이 광화문이 쑥대밭이 되는 그것도 좀 걱정이 돼요. 저는 잘 할 수 있을까요? 광우병 사태가 벌어졌던 이 2000년대 중후반하고는 그때가 2007년이었나요? 8년이었나요? 2008년이었죠. 8년이었군요. 그때하고는 이제 정보통신적 환경이 매우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는 어떻게 보면 여전히 지상파 TV나 신문 같은 레가시 미디어의 힘이 네. 강할 때였고 그때 이제 MBC PD 수첩이 촉발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일방향 소통, 그러니까 인터넷이 일상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방향 소통 위주였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민노총을 비롯해서 민주당 또 시민단체들, 좌파 시민단체들이 일방적으로 그 유언비어들을 대중들한테 설파를 하면 그것이 네. 무차별적으로 확산이 되는 구조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SNS 시대잖아요. 네. 2010년 이후 사람들이
이 핸드폰, 그러니까 네. 휴대폰을 통해서 수시로 SNS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 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괴담이나 루머들이 막 확산되긴 하지만 네. 이것이 하나의 거대한 정치적 영향력으로 집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정보를 소비하는 사람 하나하나가 정보의 생산자가 되기도 하고 그 정보를 스스로 확인해서 이것의 어떤 그 진실 여부를 네. 직접 본인이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광우병 사태처럼 유언비어를 통해서 사회 전체가 혼란과 위기에 빠지는 상황은 벌어지진 않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노총 같은 경우는 자체의 어떤 조직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엄청나죠. 100만이 넘는데요. 민노총의 여러 가지 불법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죄를 해야 하지만 이 정권 차원에서 민노총을 압박하는 어떤 그런 이제 수순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도 민노총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 이런 네. 느낌을 주는 이제 어떤 이 네. 행정 네. 조치가 필요하겠죠. 네. 그 이제 인수위가 지금 발족해서 활동한 지 한 일주일이 된 것 같은데 네. 인수위 지금 뭐 면면도 다 이제 발표가 됐고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문성, 참신함, 뭐 그다음에 이 다양성 이런 측면에서 다 잘 갖춰졌다고 평가가 되십니까? 일단 뭐 아직 인수위는 인선한 거 말고는 뭐 평가할 게 없는 것 지금 같은데. 완전 용산역에 묻혀가지고 아무 그것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싸움질로 가버린 바람에. 아, 참 정쟁이 네. 이건 근데 어쨌든 저 인수위 측이 시작한 게 아니라 저 지금 그렇죠. 현재 집권 세력에서 네. 그러니까 인수위는 인수위대로 우리가 봐줘야 되는데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인수위 인선을 보면서 의외로 네. 이 선거 캠프 인사들이 대대적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좀 다양하게 들어간 예. 것 같은 느낌이 그리고 들어요. 일단 이 정부 부처의 전문가들이나 학계 분들이나 아니면 또 별도의 다른 영역에서의 전문가들도 골고루 들어간 것 같고 네. 그때 사실 대선 전부터 그 윤석열 당선인 측의 핵심 관계자들이 얘기가 우리는 집권하면은 뭐 캠프 사람이라고 중용하고 이런 거 안 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또 따로 있다. 네. 이런 사람들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제가 뭐 각 분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이분들이 뛰어난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정치적 개파나 네. 어떤 줄 세우기, 논공 네. 행상보다는 뭐 이 실력 있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인다. 아. 이 정도 평가는 해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결과적으로 평가하려면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인수위가 뭐 이제 출발한 지 얼마 안 됐고 용산 문제 때문에 묻혀 있었지만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인수위의 가장 큰 과제 몇 가지가 있다면 뭡니까? 일단 그 오늘 윤 당선인이 얘기했지만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보상 문제, 코로나. 네. 예. 그리고 코로나가 잠시 수그러드는 듯했지만 또 오늘 또 확 늘었잖아요. 그렇죠. 이 방역 문제는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네. 뭔가 더 효율적으로 네. 이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럼 제발 좀 K방역 하면서 네. 자랑질만 안 했으면 아까 좋겠어요. 홍보 예산 다 빼버리고 그다음에 웬 자랑을 그렇게 해요. 그 치료제 좀 대규모로 구입하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인 방역이 이루어져서 제발 정권 초에는 네. 이제 이것이 종식될 수 있도록 최소한 네. 선진국 수준으로 뭔가 이제 좀 축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네. 좋겠고 그러니까 윤 당선인은 제발 K 자랑질 좀 그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할 겁니다 아마. 정말 그 보기 너무 안쓰러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이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이제 경제 6단체장하고도 논의를 했지만 윤 당선인이 평소 갖고 있던 어떤 철학을 좀 이제 구체적으로 구현할 네. 수 있는 어떤 경제 환경. 그래서 청년들 일자리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일자리 문제 성장 일자리 그렇죠. 중요하고 부동산 문제는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은 의외로 민주당하고 협조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선거 때문에 네. 방향이 바뀌어 있어요. 지방선거 지금.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 공급은 사실 여야가 한 마음인 상태가 돼버렸고 네.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도 그렇죠. 그것도 풀어주는 쪽으로 민주당에서 했고. 지금 용산 이전을 반대하는 핵심 근거 중에 하나가 또 재개발 용산 재건축 재개발이 무슨 재건축에 중단된다고. 네, 방해가 된다는 거 야, 아니에요? 정말 그분들이 언제 그런 걱정했어요? 아니 자기들이 막아서 지금 안 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5년 여태까지? 내내 틀어 막아놓고 지금 정말. 와서 그걸 걱정한다니까 네. 정말 야 이게 정말 이 사람들 정말 뻔뻔하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그리고 들고 부동산 세제 문제도 세제도 지금 달아요. 민주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완화시켜야 된다는 깎아주겠다. 입장이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는 의외로 여야가 예. 그야말로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안철수 위원장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총리- 안철수 위원장은 잘하실 역량이 있고 네. 준비가 되신 분인데 네. 아직 이렇게 그라운드가 펼쳐지지 않았어요.
안철수 위원장이 안 보여요 지금. 그렇죠. 네. 근데 본인도 답답할 거예요 네. 아마. 근데 지금 다시 총리설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어쨌든 뭐 그 윤당선인하고 케미는 이제 잘 맞추고 있잖아요 지금. 어쨌든. 그렇죠. 윤당선인 측에서 뭐 어쨌든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인수위에 네. 받아주고 그다음에 이 확실히 윤당선인도 이제 국정을 실제로 하기 위한 준비를 하다 보면 이 안철수 그 위원장이 갖고 있는 과학이나 교육이나 네. 의학이나 기술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제 인사이트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하는 네. 것 같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도 상당히 좀 고려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한 6, 7년 전이었지만 당대표로 모셨던 분 그리고 아닙니까? 불과 한 달 전에 네. 후보 단일화하고 손잡자고 그렇죠. 했던 네. 사람이에요. 훌륭한 분이라고. 근데 요즘 민주당 하는 거 보면은 얼굴 싹 바꾸는 것도 뭐 어렵진 않을 것 그렇죠. 같긴 하지만. 뭐 그게 그분들 네. 특징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뭘 트집 잡는 거냐 도대체 이럴 수도 있어서 그런 측면 들고 마지막으로 이 지방선거 이제 뭐 정말 7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자 지금 가장 궁금한 경기도예요. 경기도. 왜냐하면 그렇죠. 이재명 후보의 이 본고향이었기 때문에 경기도 지금 판세나 나올 사람 누가 보입니까? 경기도는 뭐 사실은 백중세라고 봐야겠죠. 네. 정권 교체는 됐지만 이제 이 대선 과정에서 경기도는 5%포인트 정도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더 높았던 네, 걸로 제가 그렇죠. 기억을 하는데 지금 현재 출마를 선언한 분들은 그 민주당 쪽에서는 조정식 의원, 그러니까 선언했다기보다는 출마 의지가 명확한 분들, 조정식, 뭐 안민석 이런 네. 이제 중진 의원들, 중진 친이재명계 의원들. 의원들입니다. 아, 완전히 네네. 이재명의 최측근 의원들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출마 선언을 한 분이 염태영 전 부산시장. 네네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함진규 전 의원, 심재철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출마 의지를 이미 피력을 근데 했고, 관심사는 딴 분이죠. 그렇죠. 이제 유승민, 유승민, 윤희숙 이런 윤희숙, 분들이 이런 얘기되는데 분들이요.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이 하느냐 마느냐 이게 상당히 판세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선 끝나면 정치를 이제 그만하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여러 군데 사석에서 저는 정치인이 정치 그만한다는 말을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비쳤는데 최근에 이제 좀 이제 측근 의원들이 네. 측근 정치인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경기지사에 출마해 줄 것을 네.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자리에서 유승민 전 의원은 일단 부정적인 기조였는데 네. 그렇지만 아주 가능성을 닫은 것도 아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그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운 이제 의원들하고 좀 통화를 해봤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명분이 있어야 돼요. 뭘 하려면 그러니까 자기하고 연고가 없는 경기지사에 또 네. 이제 본인은 사석에서 간접적으로 이제 정계 은퇴 대선 네. 끝나면 정계 은퇴를 얘기해왔는데 다시 여기에 뭔가 굉장히 큰 정치 행위를 재개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측근들이 지금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뭐 결국에는 이런 명분이겠죠. 이 새 정권이 국정 동력을 얻으려면 네. 이재명 전 지사의 이 경기도에서 네. 국민의힘이 반드시 도지사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지 네. 이 정권이 안정적으로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희생을 해달라. 희생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희생. 정치인들한테 또 명분을 제공하려면 네.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지사 다음으로 의외로 관심 가는 게 성남시장 자리예요. 큰 자리는 아니지만 광역시장은 아니지만 이게 이 이재명 후보의 정말 정치적 고향이라는 의미에서 성남이 정말 관심이 가는데 은수미 시장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말 한판 대결이 붙을 것 같은데 여기는 뭐 이재명 그 전 후보 전 지사 입장에서도 그 대장동 의혹 사건의 본거지잖아요. 본거지죠. 사수해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저기 이름은 온갖 자료, 온갖 네. 제보가 쏟아질 가능성이 그럼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숨죽이고 있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입을 열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자료들이 또 뒤늦게 쏟아질 수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네. 어떻게 보면 중앙 정치인급 인사를 다른 도지사보다도 저기가 더 관심이 갈 것 훨씬 같아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네. 거기는 국민의힘에서는 신상진 전 의원 같은 네. 분들이 이 성남에서 한 4선 정도를 하셨죠. 예. 그렇죠. 네, 오늘은 이 대선 이후에 이 맞부딪히고 있는 신구 권력, 도대체 이 충돌 양상이 어디로 갈지, 그리고 이게
지방선거, 앞으로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최승현 의원하고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정치 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